칼비테를 읽으면서 제가 참 생각이 많아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실 칼비테는 이 아빠 이름도 칼비테고 칼비테의 아들 이름도 칼비테예요. 둘이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 이 아빠가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빠도 칼비테고 아들도 칼비테인데 이 칼비테 교육법은 200년도 넘었어요. 이 책이 나온 지는 200년도 넘었고 몬테소리 마리아 몬테소리의 그 교육법이 이제 교육법으로 딱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었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인데 100여 년 전도 아니구나. 흡사는 정신이 1949년? 7년? 요때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리돼서 나온 책이기도 하지만 미들네임이라도 다르겠죠, 설마? 미들네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라방 기대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비테 얘기가 인기가 없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혀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이제 흡사는 정신이라는 책이 1940년대 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마리아 몬테소리가 교육을 정리하기 시작한 건 1900년도 초반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마리아 몬테소리 흡사는 정신이 1940년대면 이 칼비테 책이 나온 게 그거보다 한 130년 전이에요. 칼비테가 자신의 교육법을 정리를 이렇게 책으로 써서 세상에 내놓은 거. 그러니까 페스탈로치의 권유로 이 칼비테가 자신의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놨는데 그게 마리아 몬테소리 흡수하는 정신이 정리돼서 나오기보다도 130년 전이에요. 물론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도 아까 말씀드린 1900 초반년도부터 책을 내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뭐 프레벨, 칼비테, 프레벨은 뭐 그렇게 딱 그렇다 교육법이 정리돼서 책으로 나왔다거나 뭐 교육법이 정리된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레벨이 유치원을 창설을 하고 유치원이라는 시스템 아이는 놀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었던 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이고 발도르프가 이제 마리아 몬테소 그러니까 발도르프란 그 루돌프 슈타이너는 마리아 몬테소리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조금 더 빨리 자신의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내놓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시대예요. 마리아 몬테소리, 루돌프 슈타이너, 프레벨, 프리드리 프레벨. 얘네? 어머 죄송합니다. 이 세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100년 전 분들이고 그분들보다 한 100여 년 전 앞서서 교육법, 페스탈로치 시대 같이 책을 낸 사람이 칼비테인데 페스탈로치는 이론적으로 이제 교육론을 얘네 그렇죠. 무슨 얘기만 자꾸 꼬맹이들하고만 노니까 저는 요즘 대화하는 사람이 소망이 아니면 소망이 친구들 아니면 소망이 친구의 부모님들이니까 다 얘네 말이 다 얘네여가지고 저 타임라인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치 시대 때 이제 페스탈로치가 막 철학자이면서 교육자였거든요. 그리고 페스탈로치의 교육론이 지금 현재 시대 우리의 현재 시대까지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이제 굵은 이 줄기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페스탈로치가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이 동경할 만한 실제 그 생활에서 동경할 만한 교육법을 본인도 동의할 만한 존경할 만한 교육법을 고수하면서 자녀를 키워낸 사람이 칼비테였던 거예요.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이분에게 계속 편지를 쓰면서 한번 당신의 교육법을 적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달라. 그래야 지금 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교육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여러 번 권유 끝에 칼비테가 이 책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칼비테는 그때 당시 직업이 뭐였냐면 시골에 있는 마을의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셨는데 200여 년 전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목사라는 자리 이제 뭐 그런 교회라든지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들 집단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장소들에서는 있었던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과는 조금 더 지위가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뭐 동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책을 겨우겨우 볼 때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너무너무 귀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곳들이 어디였냐면은 그런 교회라든지 뭐 그렇게 그런 이제 목판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귀중한 인쇄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곳들이 교회인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 그 시대에는 좀 더 지식인으로, 그때 유럽에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칭송은 아니고 그냥 그런 위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때 칼비테가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되게 물론 이제 대학을 나왔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 자체도 어떤 다양한 책을 읽고 뭐 시를 읽고 문화를 탐색하고 탐구하고 즐기고 이런 거를 즐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요 자녀를 낳기 전부터 이제 자신은 이제 독일 그 현장에서, 그때는 독일어가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모국어는 독일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 사람이거든요. 모국어인 독일어보다도 라틴어, 고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언어를 더 고상한 언어로 여겼나 봐요. 그래서 모국어인 독일어보다 그런 고대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독일어를 배우던 뭐 이탈리아어를 배우던 뭐 그 다양한 뭐 관련된 프랑스어를 배우던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좀 유식하다, 멋지다라고 느껴지던 시대였나 봐요. 긴가민가인데 교육학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칼비테 얘기입니다. 저 수업 시간에 잘 안 나와요. 안 그래도 저희 영자맘도 보니까 교육학을 들었더라고요. 영자맘이 영문영학? 영문영학과 그런 게 있나요, 한국에? 영어 영문과, 죄송해요. 영어 영문과를 나오고 거기서 지금 부전공으로 뭐 교육학을 해서 교원 자격증인가 이런 것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들으면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몇 줄밖에 나오지를 않는데요. 영어 영문과 감사합니다. 몇 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기억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칼비테는 언니 교과서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교육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몬테소리라든지 뭐 슈타이너라든지 뭐 그래도 프레벨 같은 사람은 뭔가 유치원을 창설했다든지 자신들만의 교육법을 제창을 해서 알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녕하세요. 그런데 칼비테는 그보다도 100년이나 앞섰던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교육학자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공부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교육 방법을 자기가 믿고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아들을 뭐 그때 당시 기준으로 훌륭하게 키워냈던 그런 사람, 이어서 유명한 거죠. 어떤 교육학적으로 교육자로서 유명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 책에서는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저는 교육학을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어쨌든 칼비테라는 이 사람,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도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고전 교육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교육법으로서 계속 내려오면서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몬테소리 그리고 프레벨이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일까라는 점에서 궁금해서 들여다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몬테소리 책을 먼저 보고 거기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몬테소리 관련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죠. 주무셨어도 전공입니다. 네. 그랬고 한 20권 정도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도르프로 넘어가자 해서 발도르프 책은 한 7, 8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프레벨 관련해서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 조사하고 뭐 비교한 연구 논문 같은 거 있으면은 극히 드문데 그런 거 몇 개 좀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먼저 이 칼비테보다 100년 후에 그런 교육 사람들이 이제 각각 색을 지켰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뭔가 되게 기본 뿌리가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칼비테 책을 읽으면서 그 뿌리가 뭔지 알겠다.
그리고 칼비테가 말하는 페스툴로치, 그거를 보면서 저는 페스툴로치 공부도 안 해봐서 몰라요. 사실은 그냥 여러 데 여기저기서 짬짬이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주워 끼어 들으면서 봤을 때, 읽으면서 봤을 때, 아, 그 페스탈로치하고 칼비테 교육법에서 상당히 마리아 몬테소리도 그렇고 프레벨도 그렇고, 그리고 슈타이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도르프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쵸, 몬테소리 20권 후덜덜. 근데 느낀 거는 뭐냐면, 요즘 어떤 한 엄마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 교구 회사에서 뭐 홈스쿨은 뭐라죠? 이 홈스쿨은 몬테소리가 아니다.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제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때 이제 되게 강력하게 어떤 목소리를 낸다. 근데 실질적으로 워킹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동의하지만, 심적으로는 동의하고 그 교육 방법에 동의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로우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뜨문뜨문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질문을 가장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한번 피드로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사실 칼비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하나만 보면, 우리가 초산이니까, 처음에는 초산이고 첫 아이를 키우니까 뭐 하나 너무 좋은 교육법을 발견하고, 심지어 거기에 막 철학이 있고 그게 세계적으로 진짜 증명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냈고 하면은 너무 심취하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몬테소리의 어떤 그런 마력 같은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몬테소리 책을 20권이나 읽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헤어나오질 못했죠. 제가 몬테소리에 쓴 돈이 솔직히 거의 1,000만 원 돈 될 거예요. 저 교구랑 뭐랑 하면은요. 그 로니 때부터 산 거를 치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 한국의 또 그런 문화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심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몬테소리는 저는 지금도 몬테소리도 그렇고 발도르프 교육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소망이를 키우는 그 철학의 근간을 마련해주는 교육법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몬테소리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방법대로만 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면 완전 이 시대의 너무나도 위대한 이 교육법을 위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엄마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저는 이 칼비테를 읽으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육아 죄책감도 이 책 읽으면 좀 위로가 될런지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막상 이 책을 읽어보면 칼비테가 참 그 당시에 얼마나 공격을 받았으면, 그리고 200년 전 언어예요. 이게 200년 전 언어로 완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칼비테의 칼비테, 그리고 김일영 이 분이 번역을 하기 전까지는 책들이 이제 뭐 영어에서 번역된 게 넘어왔다든지 1어에서 번역된 게 넘어왔다든지 그러면서 좀 요약본들처럼 왔어요, 책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을 봐도 그러니까 진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이 정리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미에 맞게 정리가 잘 돼서 나온 책들이다라고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지성 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진짜 칼비테에 대한 어떤 입문, 아이디어를 주는 책인데, 근데 이제 이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 10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완벽하게 그냥 곧바로 완역을 한 게 이 책이에요. 이게 2017년에 처음 출판된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요. 물론 이것도 되게 세련되게 현대어로 많이 잘 풀이를 하고 정리를 해서 번역을 한 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책들 봤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로우맘 자체도 그러니까는 고전책, 고어를 번역한 고전책, 가장 오래된 걸 본 게 흡수하는 정신이었었어요. 흡수하는 정신이 한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쯤에 나온 책을 번역을 한 거였는데, 100년도 안 됐죠. 그런 책을 번역을 한 건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물론 번역이 좀 너무 어렵고 어색하게 돼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옛날 사람들의 표현이나 말이나 사고방식 같은 게 그대로 느껴져서 조금 그런 걸 감안하면서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뭐 삼국지도 읽고 뭐 사마천의 사기도 읽고 막 진짜 더 몇천 년 전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대어로 바꿔져서 나온 책들이잖아요.
현대 스토리로, 현대 말로 번역으로 해석으로 나온 책들이기 때문에 진짜 고전을 그대로 번역해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옛날 그 저자들의 그 생생한 느낌, 조금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다, 너무 날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세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흡사하는 정신보다 더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좀 더 잘 돼 있고, 한국 사람이 읽기 편하게 이렇게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포인트를 잘 잡아서 번역을 추려냈어요. 네, 번역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흡사하는 정신보다 읽기 쉬워요. 그런데 옛날 그 느낌이 그대로 묻어 있다 보니까 좀 조금 뭐랄까, 지금 읽으면서 저렇게까지 사람을 야만적으로 표현을 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거는 그 당시에 계급사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한 3분의 1은 한 욕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며 무슨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칼비테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이 책에서 이제 뭐 핵심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시작을 했을 때 이게 한 포인트일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었던 얘기인데, 나는 라틴어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 책에서 밝혔다. 여전히 라틴어를 실제 교육의 디딤돌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라틴어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어가 모국어였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독일어라든지 그 유럽의 다양한 언어들의 뿌리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고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분위기였는데, 아니다, 모국어인 독일어를 먼저 배워야 된다, 독일어가 먼저 탄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칼비테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칼비테는 자신의 아들을 교육을 할 때도 칼비테는 조기 교육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조기 교육의 대명사인데, 그냥 조기 교육이 아니라 조기부터 교육을 하는데 조기부터 적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라고는 약간의 이제 상류층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라틴어, 뭐 고대 그리스어, 물 좀 한잔 할게요. 등을 네, 그런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고어, 라틴어, 고어를 배우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을 때 이제 요 끝에를 배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뭐 이제 다양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어 뭐 이렇게 있는데, 얘 가장 어려운 거를 배워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시군죽 먹기다. 그러니까 얘를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라틴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래층에 있는 독일어, 모국어를 먼저 단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칼비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바보? 좀 진짜 그렇게 해서 네가 아들을 잘 똑똑하게 키워낼 수 있겠어? 이런 시선을 많이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바탕이 되는 일치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탕이 되면 지금 맞아요.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어려운 거를 배워야 이 나머지 모든 언어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칼비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 말도 맞아. 맨 위에 있는 가장 뿌리가 되는 이 가장 어려운 거를 정복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모든 언어들을 쉽게 배우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뛰어오를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모국어를 먼저 탄탄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모국어를 탄탄하게 하냐? 칼비테가 한 5살, 6살, 5살, 6살 아니지, 한 5살 될 무렵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모국어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라틴어로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아직도 라틴어가 쓸모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모두에게 라틴어를 잘하라고 강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뭐 이러면서 좀 강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칼비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나는 아들을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교육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소박하고 자연스러웠는지 얘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지금 저희가 보면 볼수록 그게 몬테소리고 그게 발도르프거든요. 나올 거예요. 오로지 육체에 깃든 정신을 찾아내서 보존하고 완성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안에 그냥 타고난 그 정신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거를 보존해주고 그거를 완성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 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어와 인문학 수업에서 무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진짜 일찍부터 아이를 가르쳤지만 적기 교육을 했어요. 칼비테가. 요거는 또 뒤에 보면서 아실 거고, 아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았다면 잘해내는 것이 당연하리라 믿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아이를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직관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성장하는 걸 보고 성장 발달까지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발달까지 같이 탐구하고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의 발달에 넘어서는 교육을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당연히 쫙쫙 빨아들이는 거는 자기는 당연하리라고 믿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라도 아이의 육체와 이성과 마음이 조화롭게 자라도록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이는 스스로 지식을 체득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벌써 느낌 오시죠? 이제 몬테소리 하시는 분들, 발도르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교육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을 극찬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나는 너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당신의 교육이 너무 위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비법이 아니네요. 그 말을 자기는 극찬으로 여길 거래요. 그리고 근데 칼비테가 진짜 한 막 7세, 8세 막 이럴 때부터 수학, 물리학에 벌써 두각을 다 드러냈고요. 10대 10살인가? 10살 초반인가에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가서 학위들을 다 따고 철학 학위도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법학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딸 수 있는 학위들을 다 땄는데 그게 다 13세에서 14세 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칼비테의 그러니까 진짜 영재였던 거죠. 영재를 넘어서 거의 천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천재는 타고나는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천재란 말도 안 해요. 영재라고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라면 칼비테입니다. 죄송합니다. 칼비테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영재라는 표현을 정도는 쓰는데 영재천재. 근데 그 13세, 14세 그런 모든 학위들을 따내고 그리고 강의까지 나갔고 16세 넘어서 이제 17세 요 정도에 강의도 시작하고 했을 때 이 기록을 지금 200년 동안도 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영재기는 엄청난 영재인 거죠. 그런데 나는 아들 대학에서 공부시키려고 강요했던 것처럼 아들을 대학 교수로 길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무척이나 교수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이거 믿어지시는 내가 진짜 아니었을까? 읽다 보면 진짜 아니었다라고 믿어져요. 칼은 마음과 육체와 이성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배움의 여정을 이어왔다. 이것도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마음과 육체와 이성.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육체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 혹은 정신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칼비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을 우리는 지금 이만큼 안 할 거예요. 100% 안 할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그래서 제가 소망이를 더 놀리려고 하고
뛰어나가 놀게 하려고 그러고 적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남들이 다들 한글 교육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글 막 갖다 붙이면서 지금 아이들 4세인데 막 한글 교육 막 하면서 애들 한글 뗐다고 이제 슬슬 인스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로우맘이 거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읽으면 읽을수록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모든 아이가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발달 속도에 따라 내가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제공을 해주고 맞춰줘야 되는 거지. 주변에서 슬슬 시작한다고 내가 다시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평범한 아이면 알수록 더 힘들어할 거고. 그리고 이제 로우맘이 조금은 타협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속속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뭐 한 두 돌 정도만 돼도. 그러면은 딱 봐도 쟤는 되게 수감각이라든지 뭐 숫자 감각이라든지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러한 관련된 인지 능력이 좀 뛰어나 보이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좀 한국적으로 한국 교육에서 진짜 모범생으로 잘 자랄 만한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 같으면 그래 나도 내가 너무 고집하지 말고 내 친구들 애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그런 애들은 좀 더 그런 교육을 시켜도 되겠지. 인지를 발달시키고 아이가 족족 원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저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 진짜 지금 얘기 드리면 정말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왜냐면 그거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속상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말을 자제를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이는 건 만약에 영재성을 타고난 아이라면 칼비태처럼요. 이 사람은 물론 칼비태는 자신의 아들 절대 영재가 아니고 평범한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로우맘이 봤을 땐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이 사람의 교육법을 가져와서 이제 지금 시대 칼비태가 살았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영재성 있어요. 아예 없다고는 솔직히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버지도 너무너무 위대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진짜 지금 시대에도 영재성이 좀 보이는 아이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아이를 성장 발달에 맞게 적기 교육을 하면서 아이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 얘는 이 영재성이 진짜 빛을 발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조금 아이가 잘해서 이걸 계속 시켜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래 근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렴 뭐 이런 식으로는 하죠. 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도 이제 이게 칼비태가 적은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좀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자 이거를 번역한 사람의 글을 보면 조금 더 칼비태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인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들어갈게요. 직관력이 남달랐던 칼비태는 아들의 교육에 당시 통념과 도그마를 넘어서는 교육 사상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특별히 타고난 재능이 없던 평범한 칼비태 주니어는 10대에 이미 6개 국어는 물론 철학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 이 아버지 칼비태의 헌신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역자도 원문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요. 특별히 타고난 재능이 없었다라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칼비태 아버지도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로우맘은 솔직히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책은 당대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100년 가까이 묻혀 있었다. 방대한 분량에다가 탁월한 교육사상을 흐리게 하는 내용이 많았던 탓도 있고 무엇보다 칼비태의 교육관이 당시의 교육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도 그렇고 발도르프 교육도 그렇고 영유아시기에는 우리가 감각교육이나 같은 말이군요. 감각교육이나 적기교육 그리고 이제 좀 더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으로는 이제 영유아 때는 많이 활용하지만 이 교육이 우리의 한국 교육에는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죠. 그 교육 방법들이 대안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메인스트림에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이 칼비트의 교육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교육관하고도 충돌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몬테소리라든지 뭐 발도르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쪽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시선이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이제 업계 쪽에서는 조금 볼멘 소리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배척한다라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이런 칼비테 교육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여기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현실 교육에서 우리가 이거를 아이에게 완벽하게 접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시고 참고로 이 교육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앗아간다는 이유로 정해진 연령 이전에 학습을 시키지 않는 것이 당시의 교육 전통이었다. 그런데 10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이 책이 하버드 대학교의 레오 위너 교수에 발견되어서 재조명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특히나 자신이 그 이후에 이제 심리학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시디스라든지 스토너브이 실제로 칼비트의 교육법에 따라 자녀를 교육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또 남겼다고 해요. 뭐 성공한 사례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영재로 키워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정리해 주는 게 우선 칼비트의 교육 방법은 간단하다. 1번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춰 세세하게 지도했다. 생후 3년간 자신이 실천했던 아이의 건강, 청결, 수면, 의식 섭취, 습관 형성, 경험 축적과 관련된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 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비트의 교육에서는 어린아이의 사고력을 강조를 했다. 사고력, 이게 지금 말하면은 요즘 우리에게 많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문해력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근데 이게 3년 동안 조목조목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또 조목조목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이후에 모든 뭐 몬테소리 교육이나 발도르프를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 그렇게 조목조목이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예, 근데 이제 요거 2번에서는 사고력을 강조를 했다. 이건데 이게 이제 한동안 조금 이렇게 이제 놀이 중심에 무조건 놀려야 된다, 뭐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문해력의 기초를 쌓는 아이의 언어, 책 읽기에서 문해력의 기초를 쌓는 그런 부분이 소홀해져 있었던 것들이 요즘에 다시 그게 문제다라고 또 재조명이 되면서 진정한 이제 문해력 쌓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로맘이 최근에 또 흥분하면서 싫어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문해력 키워드 뜨니까 또 문해력 추천도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못 읽겠어요. 일단 그 문해력 추천도서라는 게 네, 그게 문해력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도 그 장사 속에 우리가 놀아나게 되는 건데 빠지지 말고 아무튼 그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사고력을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비테가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교육을 했는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그대로 영유아 시기에 문해력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그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200여 년 전에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칼비테는 아직 틀에 박히지 않아. 여기는 아들이에요. 유연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칼비테는 아직 틀에 박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우선 자기 몸과 주변의 사물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 가게 된다. 칼비테는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 무제한의 질문을 허용했다. 부모는 건성으로 대답하는 대신 다양한 토론거리를 제시해줘야 된다. 사고의 도구인 언어 훈련을 위해서는 우선 모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어법을 확고하게 다졌다. 그렇게 탄탄한 기초 위에서 여러 외국어 학습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고의 도구로서 언어를 봤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했었던 거고 또한 여러 외국어의 기초에서는 그 언어 중에서도 여러 외국어의 기초는 모국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200여 년 전에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일단 만약에 문해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이 사고의 도구가 언어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 정확한 발음과 어법을 확고하게 다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또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언어치료사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문해력의 기초라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우리가 아이하고 할 때 이거예요. 모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어법을 확고하게 다지는 거. 이게 0, 3세부터 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사고력을 강조한 기초로 했었던 일이거든요. 칼비트에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지식을 더 차곡차곡 얹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칼비트 교육에서 세 번째로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싶습니다. 토종한국인. 네, 칼비테가 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다. 또 여기로 귀결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칼비테가 행복한 사람을 자꾸 도덕적인 사람을 귀결짓는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로 진심으로 칼비테는 자신의 아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진짜 포커스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를 다르게 했는지를, 윤리 도덕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칼비테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전인적인 인간에 두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재를 만들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전인적 인간, 행복한 인간에 포커스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아이의 행복을 믿지 않고 아이의 발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영재 교육도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칼비테가 내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첫째, 평범한 아이도 영재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칼비테의 기본 교육 사상이고, 칼비테는 이른 시기에 교육을 하더라도 적기에 시작하라고 주문을 하고요. 특히 외국어 학습의 경우 아이가 거부감이 없도록 먼저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자발적으로 동기를 유발한 다음에 학습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2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게. 모든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을. 네. 그 다음에 셋째, 달콤한 칭찬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는 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함께 칭찬의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는 시대에 모두들 귀 기울여 볼 만한 충고이다. 그는 칼비테는 자녀에게 칭찬을 할 때 적절한 칭찬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에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인색한 칭찬을 칼비테가 했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충분하고 적절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을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넷째, 또래 친구들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 수가 줄어들고 심지어 외동이 흔한 시대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항상 많은 아이, 더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야만 사회성이 좋아지고 더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비테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읽다 보면은 과연 동의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칼비테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들은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또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래서 더 지능이 떨어지고 요즘 시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 시대보다 지능이 IQ가 떨어진다더라, EQ가 떨어진다더라, 혹은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통계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꼭 그것이 다 원인이었겠냐라고만 봤을 때 다양한 어떤 인과관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라는 추측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래서 맞다라고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공부와 놀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점이다. 칼비테가 공부와 놀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거를 놀이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한다 보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하냐면, 칭찬 아이에게 독이 된다. 내 아이의 내재된 동기를 꺾이지 않게 하지 않으려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칭찬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5번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해요. 칼비테가 공부와 놀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거는 진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놀이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놀이는 놀이의 목적으로 끝내요. 그리고 놀이에서 아이가 흥미를 발견을 하고 탐구로 이어간다면 그거를 따라가줘요. 칼비태가. 그리고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면 부모가 그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약간 탐구적인 놀이의 확장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진짜 학습을 해야 될 때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놀면서 학습을 하지 않아요. 학습은 학습이고 놀이는 놀이다. 그리고 학습은 15분씩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어 학습을 진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5세였나 6세였나, 이제 만기 중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6, 7세겠죠. 그때는 아이를 앉혀놓고 학습은 15분씩만 합니다. 접목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동의를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칼비태 교육의 포인트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이 조금 궁금하실 테니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면 자, 너무 이른 교육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망친다? 여기부터 볼까요? 이 앞에서도 진짜 오히려 앞이 조금 읽기가 어렵고 한 중간 부분 한 3분의 1 정도 읽고 나면은 좀 쉬워지기는 해요. 아, 이거. 여기부터 읽을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환상을 버려라. 아이의 잠자는 뇌를 적기에 깨워주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요거는 이제 이 칼비테가 쓴 부분을 최근에 이거를 번역한 사람 분이 이렇게 따셔서 붙였겠죠.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칼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사람. 나는 아들을 학자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어린 학자로 키우려고 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맹세코 이 말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칼이 13살, 14살에 이미 박사가 됐으니까요. 내 능력과 형편이 닿는 만큼, 내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는 만큼 아들을 아주 건강하고 기운차고 활동적으로 명랑한 젊은이로 성장시키려고 했다. 알다시피 운 좋게도 그렇게 되었다. 아들은 건강하고 욕심 없고 이웃에 이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건강하고 욕심 없고 이웃에 이로운 사람. 이거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미없죠. 근데 진짜 칼비테가 그랬어요. 진짜 칼비테는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건강해야 되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뭐 좀 작은 병으로 걸리기만 해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작은 역병 가지고도 지금은 충분히 병원에서 해내지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죽었었죠. 이 시대는 이제 옛날 어른들 말로 진짜 무서운 말이 있는데, 반타작하면 잘한 거다, 이런 말씀들을 옛날에는 하셨어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이 시대에서 칼비테는 건강하기를 원했고, 욕심 없기를 원했고, 이웃의 이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